어떻게 나이 드는지가 중요하다. 노화는 유전자와 환경이 이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하여 세포, 조직, 기관, 개체에 일으키는 구조와 기능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런 특성을 보면 노화는 일종의 속도 개념과도 같다. 그 속도가 생활 습관 등의 요인에 의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이다. 생물학 연구에서 가속 노화, 역노화라는 개념이 있다. 유전자 또는 환경을 조절하거나 생물학적 기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생쥐를 2년 가까이 사육해야 얻을 수 있는 나이 든 모습을 동물 실험을 통해 빠르면 6개월 정도 만에 얻을 수도 있고, 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노화 속도를 올리기도 한다. 반대로 특정 약제를 이용해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거나 운동, 절식과 같은 생활습관 조작 방법을 통해 모델 동물의 노화 속도를 더디게 하거나 노화 정도를 역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생물학적 나이와 노쇠 지수. 차를 몰고 여행을 계속하면 주행 거리계가 늘어나듯 우리 몸도 노화가 쌓이면 개체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누적된다. 이 누적된 정도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생물학적 나이다. 생물학적 나이는 인구 집단 평균으로 보면 숫자 나이에 비례하는 척도이면서 개개인의 노화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법의학 영역에서 사체의 연령을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 후생 유전학 나이로 DNA의 분자적 변화를 이용해 나이를 예측한다. 혈액의 단백질체나 대사체를 이용하거나 텔로미어의 길이를 이용해서도 생물학적 나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미시적인 방법과 달리 사람을 겉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피 한 방울조차 뽑지 않고 이 생물학적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노쇠 지수다. 노쇠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화 정도에 따라 값이 바뀌거나 고장이 생기는 것이면서 진찰이나 면담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항목을 30가지 이상 측정한다. 대신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게 한다. 예를 들어 30개의 항목이 죄다 이 혈압과 관련된 변수여서는 곤란하다.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같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데 반도체 회사만 30가지를 모아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적어도 30개 이상의 측정 항목에는 정상은 0, 이상은 1이라고 점수를 주고 총 점수를 구성 항목의 개수로 나눠 나온 값이 노쇠 지수가 된다. 측정 항목이 100개였고 그중 10개 항목에 해당되었다면 노쇠 지수는 0.1이 되는 식이다. 측정한 항목 개수가 같다면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수적으로 올라간다. 0에서 1의 범위로 나타나는 노쇠 지수도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 집단에서 나이에 비례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개인의 노쇠 지수를 숫자 나이가 같은 동년배의 평균과 비교해 그 사람이 노화가 더 축적되었는지 덜 진행되었는지를 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노쇠 지수가 일정 정도가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노인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면 질병, 퇴악, 치료나 스트레스 등 환경 변화에 대해 많은 측면에서 몸의 반응이 이전과는 달라진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므로 이후 더 자세히 다룬다. 기능은 노화 정도를 반영한다. 실제로 인구 집단에서 조사해 보면 그림 3-A에서처럼 노화와 관련성이 있는 이상 소견의 개수는 나이에 따라 증가한다. 노쇠 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림 3-B처럼 인구 집단에서 나이를 추종한다. 이 곡선은 기하급수적으로 하늘을 향하는데 모양을 자세히 보면 대략 60대 초반까지는 아주 천천히 오르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복리로 붙는 이자가 쌓여가는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 앞으로 이 책에서 더 자세히 다룰 여러 생활의 요령은 개인적인 삶에서 이 이자율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노인 인구 집단에서 노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항목으로는 걷는 속도, 악력, 하지 근력, 균형 감각, 근육량, 인지 기능부터 스스로 얼굴을 씻을 수 있는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와 같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관련된 것까지 다양하다. 분자 생물학적 검사로 노화를 평가하는 것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면 수십 개의 항목을 문진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경험 많은 전문가가 인터뷰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노화를 평가할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오고 있다. 점점 확실해지는 것은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은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노화 평가 방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대로 걸었을 때 1초에 1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측할 수 있다. 걷는 속도와 또 의자에서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조합해 계산한 생물학적 나이는 인터뷰를 통해 계산한 노쇠 지수나 분자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생물학적 나이에 필적하는 정확도를 보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와 기능 이상이 쌓이고 쌓여서 실제로 큰 문제가 될 정도면 그 문제는 마치 깔때기처럼 모여 바깥으로 드러나는 신체 기능 변화로 관찰된다는 것인데, 결국 사람의 나이 들에 있어서 움직이는 능력의 중요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대 방향의 명제도 성립하는데, 사람마다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차이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노화 축적 정도, 다시 말하자면 삶의 경로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 노쇠는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노인의학자들이 노쇠의 진행에 따른 신체 활동 능력과 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고 노쇠 지수 항목을 연구해서 만든 점수표가 아래 표 2의 임상 노쇠 척도이다. 이 표의 그림만 간단히 보더라도 노화라는 거대한 프레임에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다. 1단계, 매우 건강. 강건하고 활동적이며 활력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 보통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동년배에서 가장 건강한 편이다. 2단계, 건강. 현재 활동적인 질병, 증상은 없지만 매우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가끔, 특히 계절에 한정돼서 격렬한 활동 혹은 운동을 한다. 3단계, 건강관리 양호. 의학적 문제를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활동, 걷기 등의 이상의 다른 격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4단계 아주 경미한 노쇠.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나 본인의 상태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활동이 느려지거나 일과 중 피로함을 느끼는 증상이 대표적이며 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서서히 필요해진다. 5단계 경미한 노쇠. 행동 둔화의 양상을 보이며 다소 어려운 도구적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는 도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미한 허약을 가진 사람들은 점차 쇼핑, 야외에서 혼자 걷는 것, 식사 준비, 집안일 등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 6단계 중증도 노쇠. 모든 외부 활동과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실내에서는 계단 오르기, 목욕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옷 입기에도 약간의 보조가 필요할 수 있다. 7단계 중증 노쇠. 신체적 혹은 인지적인 이유로 타인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으나 상태가 안정적이고 사망 위험 6개월 이내 높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태이다. 8단계 초고도 노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일상생활을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사소한 질병에서도 회복하기 어렵다. 9단계 말기 환자.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암 등 두드러지는 기저질환에 의해 6개월 이하의 기대 수명 상태. 임상 노쇠 척도표를 이젠 국내 상황에 맞게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자. 1에서 3점. 노인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숫자 나이는 80대라 하더라도 사회적 의미에서는 60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에서 일반적인 성인에 준한 방식을 따르면 된다. 4점. 대략 노쇠지수 기준 0.15에서 0.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대중교통의 교통약자석에 그려진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의 모습과 일치한다. 이 점수대를 넓은 의미의 노인으로 설명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식욕이 이전 같지 않으며 근육은 줄고 힘이 자꾸 빠지는 등의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아주 경미한 노쇠 또는 노쇠 전 단계라고 이른다. 여기까지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5점. 노쇠 지수 기준 0.25 정도로 보호자 없이 혼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외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거나 다른 집안일을 하는 것 또한 어려워지는데 많은 경우 노인 장기 요양보험 4등급 정도를 받아 하루 3시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다. 누군가 집안일을 해주면 혼자 먹고 씻고 잘 수 있는 단계이다. 이 시점부터는 진료나 돌봄에서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금만 삐끗하면 침상에서 다시는 일어나기 어려운 심한 노쇠 상태로 이행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걸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누워서 퇴원하시는 어르신들은 주로 이 단계부터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다. 또한 돈 관리나 행정 서비스 이용, 의사 결정 등이 어려워지기에 이 단계부터는 병원 외래와 입원 진료 전반에서 보호자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돌봄 요구가 있는 분, 피부양자로서의 노인은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6점.
집안일을 못하는 것을 넘어 혼자 씻지 못하는 등 집안에서의 아주 작은 움직임도 상당히 제약이 생기며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는 3등급 정도가 해당된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거의 소파나 침상에 누워서 생활한다. 7에서 8점. 완전한 기능 의존 상태가 되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기준으로는 2등급이나 1등급을 받게 되고 요양원 등의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 노인의학적으로는 상당한 재활의 노력을 하더라도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통계적으로 임상 노쇠 척도 7점부터는 기대 여명이 3년 미만, 8점부터는 1년 미만이 된다. 그동안 사용하던 약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연명 의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성인의학에서 정립되어 있는 위험 이익 비율에 따른 의학적 치료와 처치, 검사의 의미가 이 영역에서는 사라지는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훨씬 높으면서 기대 여명이 짧다 보니 어떤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삶의 질의 폭이 작기 때문이다. 노인의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개별 질환에 대한 성인의학적 관점의 치료보다는 남은 기능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노인 완화 돌봄의 대상이 된다. 환자의 임상 노쇠 척도와 노쇠 지수를 질병 패턴과 함께 해석하면 기대 여명을 예측하거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임상 노쇠 척도 5점 이상인 어르신은 검사나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선망이나 욕창, 낙상을 경험하거나 입원이 장기화되고 종국에는 집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퇴원하며 퇴원한 후에는 1개월 내에 다시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찾을 가능성이 25%를 넘는다. 아주 조심스러운 진료가 필요한 인구 집단이다. 반면 임상 노쇠 척도가 4점 이하인 어르신은 이런 노인의학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5% 미만이다. 노년기에는 기능 상태, 즉 내재 역량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저 노쇠가 무섭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날 수 있다. 하지만 노쇠 정도나 내재 역량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나빠진 다음에도 잘 설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수명보다 중요한 건강 수명. 노화가 연속적인 스펙트럼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대체 건강 수명이란 무엇인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기대 수명이 통계적으로 해당 시점의 영세 아기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에서 건강 수명 손실을 뺀 개념적인 수치를 말한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발생한 수명 단축 연수와 장애 연수를 차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3년이며 WHO의 계산 방법에 따른 건강 수명은 73.1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살기만 하고 아프게 산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2000년 67.4세에서 2019년 73.1세로 약 5.7년 늘었다. 사실 건강 수명이 늘지 않고 있다는 세간의 자료는 WHO와 우리나라 통계청의 계산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통계청 방식은 하나라도 질병을 앓고 있는 기간을 모두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만성 질환이라고 해도 발견하는 순간 건강 수명을 단축하는 인자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를 발견해 잘 관리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앓게 되는 순간 건강 수명은 끝이 난 것으로 계산된다. 조기에 만성 질환을 찾아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노쇠나 장애를 예방할 방법인 만큼 통계청의 계산 방식에 따른 건강 수명 데이터만 놓고 사람들을 겁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잘 나이를 드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 드는 방법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다. 나이 드는 경로는 개인마다 다른 삶의 철학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자, 피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 등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강 수명을 늘린다거나 노쇠의 진전을 최소화한 채 나이가 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질병과 노쇠는 장애를 가져오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삶을 사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마음껏 먹고 즐기며 굵고 짧게 사는 것이 삶의 철학인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개 짧게 살지 못하고 질병과 장애 탓에 오랜 기간 주변 사람을 고생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나이 드는 것은 첫째로 젊어서부터 노화 속도를 적절히 늦추어 가면서 질병과 노쇠의 축척을 줄여 생물학적 의미에서 중년이 노년으로 이행하는 시점,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는 노인의 몸이 된 다음에 질병과 노쇠에 잘 대응해서 피할 수 있는 장애나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노쇠와 장애에 따라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시기에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도 잘 나이 드는 것의 마지막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잘 나이 드는 방법이 이 책의 큰 주제라 할 수 있는데 우선 노년에 얽혀있는 몸과 마음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한다. 첫 번째, 노화가 진행된 정도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생물학적 나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노쇠 지수인데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요소를 30가지 이상 측정한 후 정상은 0, 이상은 1이라고 점수를 주고 총 점수를 구성 항목의 개수로 나눈다. 측정 항목이 100개였고 그중 10개의 항목에 해당되었다면 노쇠 지수는 0.1이 되는 식이다. 둘째, 개인의 노쇠 지수를 측정한 후 숫자 나이가 같은 동년배의 평균과 비교하면 그 사람의 노화 축적 정도를 꽤 정확히 알 수 있다. 셋째, 통계적으로 해당 시점의 0세 아기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기대 수명이라고 하고 기대 수명에서 건강 수명 손실을 뺀 수치, 다시 말해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건강 수명이라고 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3년이며 WHO 계산 방법에 따른 건강 수명은 73.1세이다. 넷째, 잘 나이 드는 방법으로는 젊어서부터 이 노화 속도를 적절히 늦춰 질병과 노쇠의 축적을 줄이는 것, 노인의 몸이 된 다음에는 질병과 노쇠에 잘 대응해 장애나 사망을 예방하는 것,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시기에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생물학적, 의학적, 사회적 의미를 종합했을 때 노인의 정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